저는 남편과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은 사내 연애를 하면 헤어지고 나서 껄끄러움이 많이 느껴져 기피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 복지 중에 특이한 부분 하나가 사내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축하금 5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쏴준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 돈 받겠자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꽉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어쨌든 중소기업 치고는 복지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고 월급이 밀렸던 적도 없어서 나름 평생 직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이바지하고 있었지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자리를 탄탄하게 잡아나갔는데 사실 사원부터 시작을 했으니 승진을 해봐야 남들 다 달고 있는 과장이었지요. 게다가 저는 결혼 후에 중간에 육아휴직도 1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위치였어요. 회사 일이 스트레스기도 하고 그래도 육아에서 한숨 돌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숨통이 트일 때도 있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둘을 낳고 정신없이 살면서 스트레스도 그동안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시댁의 간섭도 간섭인데 정말 복병은 우리 신우였어요. 우리 신우가 교육열에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가진 게 개뿔도 없다는 것이었지요. 신우네 사정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신우네는 아이만 셋인데 신우 혼자 교육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는 타입이에요. 개뿔도 없다 말을 했듯이 우리 신우네 형편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라 하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가진 건 없는데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광고들을 하잖아요. SNS부터 시작해서 어디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애들 영어 교육이니 한글 교육이니 창의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구만 딱 떠도 일일이 다 해보고 싶어서 체험학습 같은 거 신청해서 2주일간 체험해보고 좋은 것 같으면 중고로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아이들을 달달 볶아서 공부를 시켰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본인만 그렇게 하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저한테까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신혼의 아이가 10살, 8살, 5살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9살, 6살이었거든요. 그러니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옳게 이번에 영어 책 좋은 거 하나 발견했는데 사보는 거 어때? 요즘은 영어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잖아. 그냥 한국어 하듯이 영어도 달달 말을 해야 한다니까. 영어 교육은 미리미리 시켜서 애들이 그 어떤 것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법이야. 아유, 영어를 벌써부터요? 저는 그냥 학교 교육 과정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해서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공부를 벌써부터 이접듯이 시킬 생각 전혀 없어요. 어머, 올케, 진짜 생각 없다. 애들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야말로 못된 엄마, 제일 나쁜 엄마인 거야. 초등학생 때 뛰어놀아야 한다는 말은 다 옛날 말이라니까. 요즘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인 시대라고. 어느 학원에 얼마를 주고 보내냐.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사회 등급을 정하는 부분이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면 뭐 우리 조카들이 가난한 애들밖에 안 되는 거지? 애들 사이에서 왕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한테 나쁜 엄마니 못된 엄마니 하는데 제 나이가 42인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영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경쟁력 운운하고 집안 경제 상태를 애들 교육으로 판가름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기분이 당연히 나빠지죠. 제가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애들 학교하고 집에 오고 하면 친정엄마께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제가 태권도 학원을 제외하고 다른 곳은 보내지 않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집에 어른 한 분이 있어야 하니까 친정엄마가 나서서 도와주셨죠. 애들 아직 어리니까 뛰어노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태권도 학원은 하나 다니고 있어요. 체육 활동 하나쯤은 해야 체력 증진에도 좋고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희 시대에도 중학생은 되어야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그랬는데 다들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갔잖아요. 애들도 그렇게 하면 되죠. 아유,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이라니까.
일찍부터 아내들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내가 딱 정보 주려고 왔잖아. 영어책 그거 진짜 전집 하나만 있으면 애들 초등 영어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더라. 내 주변에 그거 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니까. 애들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더불어 책도 읽을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게다가 지금 딱 30% 세일까지 하고 있는데 무조건이지. 옳게 하나 사. 형님, 혹시 그 책 사면 형님한테 뭐 떨어지거나 하는 거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매를 하라고 그러세요. 누가 보면 형님이 책 판매하시는 줄 알겠어요. 에이, 그런 거면 그냥 솔직하게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 좋으니까 나만 알고 있기 그래서 올케한테도 추천을 해주는 거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어?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하니까 책 내용이 알차긴 하더라고요. 30% 세일은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긴 했지만요. 뭐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 첫째 아이를 위해서 한번 사볼까 싶긴 하더라고요. 큰맘 먹고 비싼 전집 샀죠. 근데 신우가 저한테 그 전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네 애들 보여주고 싶은데 책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저를 이용해 먹은 것이었어요. 제가 구매를 하고 나면 공짜로 빌려다 보려고 했던 실수였던 거죠. 저희 집에 매주 찾아와서는 이번 주에는 이만큼 들고 갈게 하면서 80권짜리 전집 중에 10권씩 매주 빌려가는데 아니 책이라고 깔끔하게 보면 모르겠어요. 책의 낙서는 기본이요. 밑줄도 기본이야. 뭐 토끼랑 관련된 책은 토끼가 귀엽다면서 책을 아예 가위로 오려놓은 거 있죠. 제가 100만 원을 훌쩍 넘게 주고 산 책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뒤로는 신우가 저 찾아와서 이게 좋더라, 저게 필수라더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안 샀더니 저한테 서운하다 하대요. 내가 뭐 올케한테 정말 서운하다.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내 동생이 안쓰럽기까지 하네. 설마 올케 내가 애들 책 좀 빌려봤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지? 근데 그걸 신우 선에서 끝을 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제가 무시를 해버리니까 글쎄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신우가 자기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서 신우 편을 그렇게 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너네는 맞벌이하고 돈도 나름 잘 벌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애들 교육에 돈을 아끼고 그러니? 그거 책 사서 같이 나눠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 필요하다는데 좀 사봐라. 우리 손주들 하나같이 똑똑하게 키워서 명문대도 보내고 취직도 잘할 수 있게 지금부터 도와줘야 할 거 아니니? 저희 애들 알아서 책 잘 봐요, 어머님. 학교 도서관에서도 빌려서 보고 또 주말 되면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가서 같이 책도 읽고요. 혼자 글 쓰고 연습하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 책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이해를 해야죠. 책이라는 건 그냥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도서관 책들은 온갖 사람들이 다 만져서 무슨 병균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런 데 가서 빌려다 봐야겠어. 책이라는 건 말이다. 두고두고 보는 거야. 어차피 시조카들이 저희 책 가져가면 온갖 것 다 묻혀서 오고 더럽혀 오는데 그 책이나 도서관 가서 빌리는 책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도서관 책은 돈이라도 안 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지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신우도 지네 애들이 책 더럽게 보는 거 아니까 괜히 궁시렁만 거리고요. 그러길래 애초에 남의 것이다 생각하고 아껴서 봤으면 제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제 것이 마치 지들 것인 것 마냥 굴었으니 책 주인인 저도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은 안 빌려주고 싶은 거죠.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올케가 치사하네. 애들이 다 그렇게 때묻히면서 보는 거지. 그게 다 책을 많이 봤다는 친구 아니겠어? 시조카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책 잘 읽는 거 좋죠. 근데 자기 책이면 몰라도 남의 책에 낙서를 하고 가위질을 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게다가 저희 아이들은 아직 읽지도 못한 책이라고요. 어머,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이럴 때면 남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뭐. 신우네 집은 심해부 혼자서 돈을 벌어서 애 셋을 키우는데 방도 2개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형편이 좀 딱했는데 신우가 자기 처지도 모르는 건지 뭔지 맨날 이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애들이 벌써 10살, 8살, 5살인데 방이 2개니까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애들 방으로 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 얼마나 좁고 번잡하겠어요. 게다가 애들이 다 남자애들인데 뛰어놀기는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아주 정신이 쏙 빠진단 말이죠. 같이 음식점에 가잖아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 친정엄마가 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식사 예절만큼은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밥 먹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 정갈하게 먹도록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하교하고 나면 친정엄마가 봐주시잖아요. 덩달아 우리 애들도 식사 예절은 정말 제대로 배웠는데 신혼에는요 답이 없었어요. 제가 하루는 같이 외식을 하다가 신혼의 아이들이 식당 내부를 하도 뛰어다니니까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직원들도 애들 좀 케어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애들한테 앉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신우가 도끼 눈을 뜨고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애들이 좀 범잡스럽다고 눈치 주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식당 서비스가 이래? 형님,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나 부끄럽게. 얘들아,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밥 안 먹으면 식당 밖으로 쫓겨나는 거야. 제가 말을 하니까 그제야 애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쫓겨난 애 만회한 거야? 아니 옳게 내 애들이나 잘 챙겨. 우리 애들은 워낙 체력이 좋아서 이렇게 뛰어놀아야 체력 소모가 된다고. 그래야 밥도 더 잘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아니 가만히 앉아서 밥 먹으면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도 여기는 다른 손님들도 있는 공공장소잖아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옳게. 지금 우리 애들한테 예의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새끼들 지금 돌려서 깐 거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옳게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솔직히 돌려 깐 건 아니고 제대로 깐 거였지만 신우한테 솔직히 말할 수 없으니 대꾸 안 했죠. 제가 한숨 한번 푹 쉬니까 옆에 테이블에 앉은 아저씨가 보다 못한 건지 뭔지 신우에게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를 내셨어요. 아, 이거야말로 맘충이네, 맘충. 저기요, 아줌마.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거라도 쏟아서 다치면 어쩌려고. 그게 아줌마 애들한테만 피해가 가면 몰라. 근처에 앉은 사람부터 나르는 직원들까지 전부 다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아줌마가 책임질 수 있어? 아유, 아저씨는 뭔데 참견이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책임져? 애들이 어릴 땐 다 이렇게 뛰어노는 거지? 아우, 사람들 진짜 야박하네. 얘들아, 앉아. 저 무서운 아저씨가 너네 이놈 한단다. 그 아저씨도 답 없다는 듯이 무시를 싹 해버리는데 아유, 정말 쪽팔려서 빨리 밥 먹고 이 식당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신우 정말 노답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는 그런 신우도 내 귀한 딸이다 이러고 있으니 제가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신우의 뻔뻔함에 짜증이 나서 이 사람이랑은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친하게 지낼수록 남의 물건을 계속 탐내고 그러다가 불편한 티내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는데 당연히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이다 싶지 않겠어요? 이 일 이후로 저는 신우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도 가지 않고 신우가 만나자고 연락 와도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1년 정도 연락을 피한 것 같아요. 시댁에서도 놀러와라 해도 신우가 있는 것 같으면 안 가고 신우가 교육이니 뭐니 넋두리 하려고 전화하는 거 다 차단해버리면서 말이죠. 저 사는 것도 바쁘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민족 대명절이 있잖아요. 추석이나 설날, 시부모님 생일같이 꼭 가야 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가긴 했지요. 아무리 피한다 한들 시부모님까지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때마다 신우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올케, 요즘 전화 왜 안 받아? 내가 진짜 좋은 방문 수업 하나 알아왔는데 그게 있지 2 플러스 1이라고 하더라. 우리 첫째, 둘째, 올케네 첫째 해가지고 수업 받으면 어때? 돈은 반반씩 내고. 아니요, 저희 애들도 학교 방과 후 수업하고 해서 바빠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화 주셨을 땐 제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못 받았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친정 부모님이랑도 통화를 못하고 주말에는 전화를 못 받고 아무튼 저 연락 잘 못해요. 아무튼 그렇게 잘 비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신우가 어느 날부터 연병, 천병을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해주더라고요. 신우네 큰애랑 단짝이던 애가 신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나 보더라고요. 원래는 신우랑 형편도 비슷하고 그랬던 애인데 시댁 도움 받아가지고 신도시 교육열 엄청 센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해분의 형편도 별로였거든요. 시댁 못지않게요. 시골에서 뭐 소일거리 조금 하시면서 본인들 먹고 살 정도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니 뭐 딱히 돈도 없이 자급자족하는 생활하시는 거랑 다름없었죠. 심해부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영 안 나오는 편이라 승진도 잘 안 되고 월급도 많이 받는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셋이니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어요? 남자애들 셋이라서 간식도 엄청나게 먹던데. 그렇다고 우리 시댁이라고 돈이 많아서 집 하나 덕덕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고 말이에요. 그래도 뭐 신혼애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답 없는 신혼의 형편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간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아니 순수하게 축하를 해줄 순 없는 걸까요? 신우의 뒤틀린 마음이란 아무래도 본인네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더 믿기가 힘들었나 봐요. 신우 입장에서는 그 집이 양가의 도움으로 한순간에 급상승했다고 느낀 거죠. 아니, 뭘 그렇게 애들 친구들 가지고 급을 나누는 건지. 신우가 워낙 남이랑 비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남들 눈치 엄청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축하한다고 대인배처럼 말해놓고 집에 와서는 아주 꽁해서 아이고 나 죽네 했다네요 글쎄. 시댁에 와서는 자기도 이사 가고 싶다 노래를 불러나 봐요. 에휴, 어쩌나 이사 타령에 신도시 교육열 타령을 하던지 내가 듣기 싫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절대로 큰 소리 안 내는 거 알지? 근데 뭐 적당히 해야지.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무슨 욕심이 그리 많은지. 어휴, 신도시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셨어요. 어차피 신도시에 간다 한들 신혼의 형편으로는 당장 거기서 생활하기도 힘들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지금 애들 키우는데 보태는 게 먼저인 거죠. 하지만 허영덩어리의 우리 신우 멈출 리가 있겠어요? 신도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지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 사이에 다른 지역들도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제는 뭐 신도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 사이에 학원가는 더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가 강남을 이어가는 교육의 도시라고 아주 그냥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어. 우리 큰아이 친구는 점점 더 성적이 오르겠지? 그렇게 학원가가 대성할 줄 알았겠냐고? 걔는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신우 연락을 안 받으니까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저를 좀 떠봐달라고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 집에 어디 남는 돈 없냐고요. 자기네 이사 좀 가자고.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쳐서 갚겠다고 했다면서 이사 갈 비용을 보태달랬다던데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첫째 아이가 12살이 되었으니까 저희도 슬슬 중학교 들어갈 거 대비해서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는 건 무리지만
그쪽에 좋은 학원이 있는지는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학원이라도 좀 제대로 된 곳 보내고 싶어서요. 근데 무슨 단가 학원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 이러니까 국영수만 가르쳐도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요즘 교육비 왜 이러는 거예요?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 딸이 말이다. 네가 하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는데 너 혹시 네 시누이 전화 피하고 그러냐? 아유, 어머니 그럴 리가요. 그 애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저 회사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회사가 지금 좀 위험한 시기라 더 바쁘고요. 형님이 딱 바쁠 때 아니면 녹초가 되어서 잠들었을 때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받은 거죠. 시침이 뚝 뗐죠. 그러던 도중 말이 씨가 된 건지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회사 거래처의 문제로 회사가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게 계속 경영난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회사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우리 이러다가 해고당하는 거 아니겠지? 그랬는데 진짜 그럴 위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공고가 딱 뜨더니만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성과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라 이런 소리랑 똑같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회사가 사내 커플로 결혼을 하면 50만 원 축의금도 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부부 희망퇴직이라고 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둘 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조금 더 쳐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남편은 진득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이사들이 상담을 하는데 둘 중 한 사람은 퇴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꾸 내비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 글쎄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만년 과장이었는데 이번에 희망퇴직으로 자리가 비게 되고 사람들이 빠져서 그나마 경영난이 좀 해결이 되면 남편을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저보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사가 말을 했대요.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이번이 기회인 것 같다고 자기는 퇴직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커리어 욕심을 내서 아니, 내가 남고 싶어, 네가 나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고심 끝에 결국 제가 퇴직금을 더 챙긴 상태로 일을 그만두기로 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경력도 있고 하니 다른 회사 재취업 알아보면서 애들을 케어하겠다 생각한 거죠. 희망퇴직서 내고 퇴직금 정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40대 중반까지 일을 한 데다가 퇴직금도 더 챙겨준다 해서 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정말 오래 일을 하긴 했구나 싶더라니까요. 1억이 생기면 애들 대학 갈 때까지 공부시키고 등록금 내면 되겠다 싶었어요. 돈 들어오면 바로 딴 데 쓸 수 없게 적금으로 묶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백수된 지 3주일 차 분명히 퇴직금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마도 정산하는데 회사에서 시간이 걸리나 싶었죠. 이게 큰돈이기도 하고 회사가 경영난에 걸려있기도 했고 아이 설마 내 돈 떼어먹겠어 했는데 또 은근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말 바뀌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회사 회계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월급이랑 직통으로 연결되는 부서거든요. 지금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들이 꽤 많아서 퇴직금 정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과장님 퇴직금이 1억이 조금 넘어서 아무래도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음 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들어오겠지. 회계부 직원이 안심하라는데 내 돈 떼먹지는 않겠지 하고 시간을 보냈죠. 근데 시댁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신우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무슨 일인가 했는데 신우가 글쎄 이사를 간다는 게 아니겠어요? 돈 없다고 우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웬 이사인가 싶었죠. 형님이 이사를 가신다고요? 아니 뭐 갑자기 일이라도 잘 풀리셨대요? 아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글쎄 넷째를 임신했단다. 방 2개짜리 집에서 애 넷을 어떻게 키우니. 지들 뭐 백방으로 알아보는 것 같더니만 돈을 어디서 구했나 보더라.
아니 나이가 쉰이 다 되어가는데 넷째를 가진 것도 기적이다 싶다. 요즘은 뭐 임신하는 게 의술이 발달되어서 어렵지 않다 해도 자연 임신이라는데 제가 놀래서 입을 떡 벌렸다니까요. 첫째가 13살인데 막내랑 그럼 몇 살 차이인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넷째를 가진 김에 이사를 한다면서 지금 뭐 온 동네방네 신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자랑을 하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잘 된 거죠. 근데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형님이 신도시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렇게 하지만 아유 모르겠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대꾸를 하시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신혼에 이사를 가는데 돈을 좀 보태줘서 저한테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희한테는 한 푼도 지원 안 해주시면서 매번 신우만 챙기셨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저러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신우가 이사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제 월급 통장에 퇴직금이 안 찍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산이 늦어진다고 해도 퇴직금인데 대충 봐도 3개월 가까이 됐는데 말이죠. 다른 희망퇴직한 동료들한테 물어봐야 하나 싶은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회사인가 싶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신우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연락을 쭉 피해 왔었으니까 이때가 거의 1년 만에 통화였거든요. 형님이시라고요? 아니 근데 이 번호는 무슨 번호예요?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아니던데? 아, 나 이제 그 탈동네 벗어나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일부러 휴대폰 번호도 바꿨지.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랑 연락 이어가 봐야 뭐 하겠어? 우리 애들 교육에 도움 하나 안 되는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만 할 텐데 돈 타령이나 하겠지. 그런 거 듣기 싫어서 새 출발하려고 바꿨어. 아, 맞다. 형님 넷째 가지셨다면서요.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이도 있는데 힘들진 않으시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만 해도 이것저것 엄청 많을 텐데 고생하시겠어요. 그래도 축하드려요. 형님이 진정한 애국자세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글쎄, 내가 또 육아를 한 지 오래돼서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 그래도 애들이랑 터울이 있으니까 신생아 용품 같은 거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아직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서 발이 묶여 있긴 하지만 퇴직금 정산받으면 큰돈 생기니까 비싼 거 하나 해드릴게요. 뭐 유모차라든지 카시트라든지 그런 거요. 뭐 필요한 거 생각 좀 해보세요. 에이, 뭘 그렇게 비싼 걸 해주겠다고 그래? 됐어. 내가 이미 올케한테는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셔요. 그동안 해드린 거라고 해봐야 애들 책 몇 번 빌려드린 게 전부인데 부담 갖지 말고 말해보셔요. 올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이렇게 잘해줘? 내가 올케 덕분에 이사를 가는데. 당연히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올케가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준 건데 내가 유모차 같은 큰 물건까지 받으면 되겠어? 근데 올케 진짜로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나중에 딴 말하는 거 아니지? 우리 올케가 진짜 화끈한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야 말로 알았잖아. 나는 올케가 돈 빌려주기 싫어서 내 연락 다 피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완전 서운할 뻔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 떡하니 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서운한 마음 싹 사라졌지? 우리 올케가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 제가 무슨 큰 돈을 아니, 제가 무슨 선물을 줬다고요?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냐니 그게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 올케 뭐 어디 다쳤어? 올케가 나 이사 가는데 1억 보태줬잖아. 아유, 민망해서 모른 척하는 거야? 내 동생이 나한테 돈 주면서 올케 돈이라고 하던데. 내가 넷째 가지고 집 때문에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올케 덕에 한시름 났어. 물론 대출도 조금 받아야 했지만 올케가 준 돈에 우리 집 정리한 돈에 시댁에서 아주 조금 보태줘서 덕분에 신도시로 이사 간다. 무려 48평이라고. 내가 이 자랑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올케
정말 고마워. 올케 덕분에 내 사리사욕 싹 다 채운다, 정말. 잠시만요. 제가 형님이 이사 가는데 1억을 보태줬다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보태드린 적이 없는데, 1억이요? 저희 남편이 전해줬다고요? 그래. 1억. 내 동생이 올케 돈이라고 하던데. 아유, 몰라, 몰라. 나는 돈 주니까 그냥 받은 것뿐이야. 자세한 건 내 동생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나중에 소고기 한번 거하게 쏠게. 아무튼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나 이사 준비로 엄청나게 바쁘고 정신없거든. 하더니만 서둘러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제가 1억에 대해 무슨 소리냐고 모르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인연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겠죠. 그러니까 제 전화도 안 받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저한테 업무 중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랑 통화했다. 당장 전화 걸어라 했죠. 그러니까 업무 중이라더니만 바로 전화가 와서는 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누나한테 전화가 왔다고? 뭐라고 했는데? 아니, 당신이랑 누나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1년 넘지 않았나?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래? 모르는 번호로 전화왔길래 받았더니 형님이더라. 근데 내가 형님 이사 가는데 1억을 보태줬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돈이라고 하면서 전해줬다고 하던데 그거 혹시 내 퇴직금이니? 맞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내 퇴직금 아직 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빼돌린 건데? 아니, 아니, 다 필요 없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쓰려고 한 돈인 거 잘 알잖아.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 공부시킬 돈이라는 거. 아유,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어차피 내가 돈 벌고 있는데 아유, 우리 애들 교육비를 왜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그래? 내가 돈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면 되지. 그리고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애가 넷이란다네. 뱃속에 애가 또 있댄다. 근데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어떻게 복작거리면서 살겠어. 하도 이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신세한탄을 하니까 네 퇴직금 좀 보태줬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누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 이게 아주 말이면 단줄하나. 그게 네 돈이야? 네 돈도 아닌데 왜 막 꺼내서 상의도 없이 형님한테 주고 그러냐고. 게다가 나한테는 들어온 적도 없는 돈인데 그래도 되는 거야?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빼돌린 건데? 너 정말 제정신이니? 그래, 당신 퇴직금 우리 생활비 통장으로 받았어. 그래서 내가 빼서 썼다. 이미 다 썼는데 뭐 어쩔 거야. 누나한테 1억도 줬고 집도 다 계약했대. 이제 못 돌려받아. 누나 이사 간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누나네 퍽퍽하게 사는 거 불쌍해서 도와준 셈 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생활비 통장 하나에 체크카드 2개를 발급받아서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서로 각출해서 넣어두고 말이죠. 그 통장이 제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회계부 직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부탁하니까 저랑 부부이기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그냥 생활비 통장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게 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본인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따져 묻게 되었죠. 회계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구마구 따지니까 회계부 직원은 잘못했다면서 흐느껴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었지만 젊은 직원이니 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어요. 저는 어차피 퇴직을 한 사람인데 제가 문제를 삼는다고 회사가 뭐 달라지겠냐고요. 어차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 놈이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제 퇴직금 1억이 생활비 통장에 입금이 되자마자 인출을 해서는 신우한테 홀라당 줘버렸으니까요. 제가 그 생활비 통장에 알림을 꺼뒀었거든요. 입출금 알림 울리는 게 귀찮아서요. 매달 생활비 각출해서 넣어두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공동생활비로 쓰고 있었으니까 알림 울리는 게 시끄럽기도 하고 신경 쓰이니까 꺼뒀었어요.
그 통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알림을 켜놨을 텐데 참 진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더라고요. 회계부 직원도 어차피 너랑 남편이랑 부부 사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통장도 제 명의로 되어 있겠다. 그냥 별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걸 당사자인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겠어요? 아우 진짜 기가 막혀서 진짜. 퇴직금 1억을 제 눈앞에서 뜯긴 거잖아요. 저는 그 사용처를 다 저장해 놨었는데 열불이 터져서 속이 다 시커멓게 탔어요. 더군다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 줄 아는 신우도 문제였죠. 참을 수가 없어서 시댁에 바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만 집이 난장판이더라고요. 딱 타이밍도 좋게 신우도 와 있었고요. 알고 보니 이사 날짜가 3일 동안 시간이 붕 떠서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스 타이밍에 도착을 한 거고요. 신우 얼굴을 보고 있자니 열이 받아서 그냥 신우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하필 또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마침 형님이 여기 딱 계시네요. 저요, 형님한테 1억 빌려드린 적 없어요. 그 돈 남편이 뒷공작해서 몰래 훔친 돈이라고요. 당장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교육비로 쓰려고 계획까지 다 세운 돈인데 형님 이사 비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어머,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아니, 이미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해서 받은 거고 이사 잔금도 다 치렀어. 그 돈 못 돌려줘.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 배째? 그리고 내가 고맙다고 소고기까지 쏜다고 했잖아. 그걸로 그냥 퉁치는 걸로 하자. 응? 어이가 없어서 소고기를 1억 원어치 먹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통을 쳐요. 그럼 제가 소고기 사드릴 테니까 1억 돌려주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얘 며느라가야. 네가 돈 안 돌려받아도 된다고 우리 아들 편으로 1억 보낸 거 아니었니? 그래서 우리 딸도 집 얻은 건데 갑자기 돈을 내놔라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러니? 그래, 이미 잔금 다 치렀어. 그러니까 못죠. 절대로 돈 돌려줄 생각 없어. 이미 내 돈이라고. 그래요? 완전 가족들이 죄다 도둑놈 심보를 들고 있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어떻게 할지. 저는 그 길로 바로 애들 데리고 짐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친정집에도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싹 풀어주고요. 남편 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할 말 싹 했죠. 아니 어디 갔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 저녁밥은 어떻게 하라고. 아유 너는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냐? 골라봐. 내 1억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랑 더 이상은 얼굴 보고 못 살겠거든. 1억 가지고 올래? 아니면 나랑 헤어질래? 뭐 이혼? 아이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겠어. 현실적으로 무리잖아. 그냥 쿨하게 우린 누나 임신 축하금이라고 생각하자. 얼른 집으로 돌아와. 일단 오늘은 배달 음식 시켜 먹을 테니까 하루 처가에서 지내고 내일 돌아와. 꼭. 알겠지? 저는 이때 남편의 그 한마디에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어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같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여자의 촉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이랑 신우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봐도 둘 성격이 상극인데 진짜 같이 밥 한 번 먹는 것도 조용할 일이 없을 정도로 상극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이가 나빴다고 했고요. 신우랑 남편 사이가 좋았으면 제가 그 오랜 시간 연락 끊고 안 보고 살 수 있었겠어요? 사이가 나빴으니까 밖에서 절대로 따로 안 보고 명절이나 뭐 그럴 때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서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신우를 걱정해서 1억을 빌려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당신 그러고 보니까 참 이상하네.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 나쁜 원수 같은 형님 걱정을 했다고?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내는데 수상함만 더 커졌어요. 남편이랑은 그렇게 완벽한 냉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친했던 회사 직원들에게서 밥이나 한 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이 회사 직원도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사내 커플로 결혼까지 했던 터라 저랑 상황이 좀 비슷했죠.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원이 한 이야기에 심상치 않은 예감을 막 느꼈죠. 저에게 다른 직원의 흉을 보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그 왜 우리 퇴직금 정산 맡고 있는 회계부 직원 있지? 왜 남자 직원 말고 여자 직원도 하나 있잖아. 그 여직원 말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깐깐해도 너무 깐깐하게 굴더라. 내가 남들보다 늦게 희망퇴직 신청했잖아. 우리 부서 사람 모자라서 인수인계 싹 하고 하느라 말이야. 너무 바빠가지고 남편한테 퇴직금 계좌를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게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 회계부 여직원이 본인이 반드시 와야지만 한다고 명의자가 같은 통장이라도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야, 글쎄. 바빠 죽겠는데 눈치 보면서 그거 하러 갔다 왔다니까. 무슨 남편이 해달라는데도 안 해준다니. 우리 남편인 거 뻔히 알면서. 어? 남편이 갔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우리 남편이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땐 쉽게 해줬다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어딨어? 어머, 그걸 해줬다고? 웃긴다, 걔. 나한테는 죽어도 안 된다더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다른 직원의 남편에게는 얄짤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혼나고 나서 주의하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언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계부 직원한테 난리친 건 한 달도 훨씬 더 된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심상치 않더라고요. 왜 깐깐한 그 여자가 남편에게는 순순히 계좌를 바꿔줬을까? 이 회계부 여직원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촉이 드는 거예요. 저는 친정에서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와 일부러 저자세로 나가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 가족이라면 1억 빌려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도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누나가 워낙 보채니까.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그리고 저는 남편이 방심을 한 사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죠. 바로 회계부 여직원과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진짜 가지가지도 하지. 사설 탐정이 말하길 둘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상황을 전달했고 저는 지체 없이 현장을 급습했어요. 전 남편에게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현장까지 들킨 마당에 숨길 게 뭐가 있어? 지금 당장 솔직하게 다 불어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이 사실을 어디까지 뿌릴지 모르겠네. 왜 이 여직원이랑 작당을 해서 형님한테 1억을 줬는데? 니들 둘이 바람 피우는데 쓴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누나한테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는 걸 들켰어, 재수없게.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그냥 가볍게 스킨십 한번 했던 건데 그걸 딱 들킨 거지. 나랑 누나랑 사이가 별로잖아. 가족의 의리 이딴 게 어디 있겠어. 누나가 협박을 했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테니까 신도시 아파트 마련하는 거 금전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기가 막혔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바람 피우던 여직원하고 작당해서 퇴직금을 빼돌린 거예요.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저는 다음 날부터 두 연놈을 조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더니만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챙기고 재산분할 챙기고 민사로 1억도 걸어버리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 믿음직스럽대요. 믿고 맡기겠습니다 했죠. 역시 전문가는 다른 건지 제가 하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소송부터 바로 준비를 하더니만 일사천리로 송달까지 전달했더라고요. 이런 마당에 남편 얼굴 어떻게 보고 지내요? 저는 짐 싸서 나온 뒤로부터 쭉 친정에서 지냈죠. 그랬더니만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건지 뭔지 친정도 찾아오고 전화도 불티나게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도 안 받고 하나도 안 만나줬어요. 우리 부모님도 남편이 뻔뻔하게 친정집에 찾아오니까 극대노를 하셨어요. 얘 모자란 새끼가 어디 고개를 들이밀고 난리야.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지 마누라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까지 빼돌린 놈이 뭘 잘했다고. 나는 너 같은 놈 사위로 둔 적 없다. 당장 꺼져. 네 새끼한테 말 거는 이 시간도 아깝다. 뺨까지 확 날려버리시고 소금까지 팍팍 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열이 받으셨으니 남편놈 머리채 잡겠다고 달려드시는데 남편놈 쫄보 중에 완전 쫄보. 겁을 잔뜩 먹고는 2번 다시는 친정집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찌질하게 전화와 메시지만 잔뜩 남겨놓고요. 그렇게 한 3주일쯤 지났나?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혼하자는 거 진짜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 우리 대화로 잘 풀자. 2번 다시는 바람도 안 피우고 당신 허락 없이 일 치르는 것도 안 할게. 지랄하네. 그럼 내가 괜히 공수표나 한번 날렸겠니? 애들 학교 계속 빠질 수 없어서 친정으로 전입신고 돌리고 전학도 시켰어. 그러니까 위자료에 양육비나 걱정하렴. 제가 애들 전학까지 시켰다고 하니까 시댁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저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전학까지 보낸 건 선 넘었다 하는데 쟤 알파겠어요? 이혼할 건데 걔가 짖든 말든.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바람 피었으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나왔고요. 위자료 3천만 원에 재산분할까지 해주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완전 땡큐 아니겠어요? 우리 집이라던가 적금이라든가 명의가 다 남편 것이었거든요. 그 생활비 통장 그거 하나 딱 빼고 전부 남편 명의였는데 생활비 통장에 든 돈 전부 신우에게 갔으니 제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1억 민사소송 걸었던 것도 이혼이 확정되면서 제 쪽으로 판결이 기울게 될 거라고 변호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주 마음이 넉넉해졌죠. 일단 재산분할 받고 위자료도 받았고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확정되었거든요. 그 확정 신고서 받자마자 바로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남편 놈이랑 회계부 그 어린 여자 직원이랑 제 퇴직금 빼돌린 것에 대해 증거부터 시작해서 불륜에 이혼 소송 된 것까지 전부 까발리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건 횡령이다 사기다 말이 많았다고요. 결국 남편놈 승진하기로 했던 거 바로 취소됐죠. 구설수에 올랐는데 무슨 승진을 할 수 있겠어요. 바람을 피운 회계부 여직원은 사람들 시선 버티지 못하겠는지 퇴사를 해버렸다고 했고 남편은 철판 깔고 회사에서 버텨보려는데 거의 뭐 왕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나 완전히 회사에서 세댔어. 이혼당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뱉어내야 할 돈은 왜 이렇게 많어? 차라리 빚내서 1억 돌려줄 걸 그랬어. 회사에도 말이야. 소문 쫙 나서 나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승진도 물 건너갔지.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지. 나 어떡하냐? 술 처먹고 나한테 꼬장이야? 꺼져. 어쩌라고. 이렇게 될 걸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니? 정신 차리고 살아라.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민사 판결 받은 것까지 해서 이혼한 지 6개월 지나서 제 수중에 5억이라는 재산이 들어오게 됐고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빌라 전세 하나 얻었어요. 사실 취업이 안 되었으면 친정에 빌부터 살면서 5억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제 노후 마련하고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취직이 딱 된 거예요. 제가 한 회사에서 오랜 시간 경력직으로 일했다는 게 가산점이 붙었는지 나이가 있는데도 한번 믿고 맡겨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연봉도 넉넉하니 애들 키우는데 문제 없겠다 싶었고요.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될 텐데 아빠 없이 커야 한다는 게 애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더 힘내보려고요. 2 아이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뭐 또 비상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승진 취소되고 저한테 5억 뺏고 빈털털이 되어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전 남편놈. 저에게 술 먹고 가끔 연락해서 돌아와 주라 외치지만 자꾸 이러면 스토킹으로 신고 때린다고 하니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아니 그 배짱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아쉬울 개 같은 전신우이에게도 복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전신우는 전 남편만큼 잘못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감히 제 돈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술수를 써서 홀라당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 심해부하고 이전 시무한테도 이전 신우가 전 남편 협박한 거 싹 밝혀버렸습니다. 그때 현장 급습했을 때 전 남편이랑 상간녀 대화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혼 증거로 야무지게 써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도 쓰게 되네요. 이전 신우를 오냐오냐 하던 이전 시모도 가족,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돈 뜯으려고 협박했다는 말 듣자마자 질렸는지 이전 시누이를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이전 심해부는 심지어 이혼까지 했더라고요. 솔직히 이전 심해부가 이전 신우한테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혼까지는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전 심해부도 그동안 참은 게 많았나 봐요. 그럴만 하죠. 이전 신우가 허영심이 오죽 심해요. 분명 돈 못 벌어온다고 들들 볶았겠죠. 이런 여자랑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 중이라대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그런 주제에 신도시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당장 이혼하면 그 집도 재산 분할해야 할 텐데. 이사 가는 거 당연히 물 건너갔죠. 가서 살아봐야 전세 2년 끝나면 다시 그 달동네로 돌아오게 되겠죠. 아이고 꼬습다. 그러길래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법이랍니다. 제 다사다난했던 이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